자, 일부에서 우리 근대 시기 경제, 외국과 각종 조약을 체결한 것들이 우리나라 무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이런 무역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서도 몰락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산업이 타격받았다, 몰락했다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상권 침탈에 대한 대응, 강화도 조약, 부속 조약 이후 70년대 이후 시전 상인은 피해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서울까지 못 오잖아. 시전 상인은 서울 상인이걸라. 그러니까 얘는 피해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시전 상인이 엄청나게 가장 어떻게 보면 돈 잘 버는 상인인데 아직은 피해가 없어요. 그리고 계양장 무역이기 때문에 계양장에서 물건을 떼다가 예천에다 파는 중간 상인은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계양장 밖을 못 벗어나니까. 심리 거리 제한이 있어서 얘는 성장해요. 아직까지 좋죠. 그런데 조청 이후 심리 거리 제한이 무력화됐다 그랬죠. 거의 철폐된 거나 다름없다 그랬죠. 그래서 시전 상인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청나라의 속국이기 때문에 청나라가 압력을 넣어서 조직적 저항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때 성장했던 중간상인은 조청 이후 극심해지고 그리고 조1 이후는 얘네들은 거의 몰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상회사를 설립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적 회사들이 막 설립해서 살아남은 기업이 일부 아주 극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창신상해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하지만 공무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그래서 조청산민수령무역전쟁이 82년이걸라 2년 이후 그러니까 82년 직후에 창신상해 이런 상해들이 여러 상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대한제국 이후 이제 청나라 압력이 없어져요. 그랬더니만 대한제국이니까 왕국이 아니라 황국이겠죠. 그리고 서울이니까 제일 중앙에 있죠. 중앙총상회를 조직해서 청간섭이 없어졌기 때문에 조직적 저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간상인도 어느 정도 성장하고요. 제일 문제가 되건 이겁니다. 상인들이야 우리나라 인구에 얼마 안 되니까 제일 문제가 된 건 식량 사정이 악화됐다는 거. 방공령 때문에. 일단 방공령에 관련된 내용은 읽기 자료에 나옵니다. 일단 방공령, 곡식 방출 금지령을 지방관이 판단합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쌀이 모자랄 것인가? 남아도 넣어서 팔아도 될 것인가? 그래서 1개월 전에 1공사관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1공사관에서 알아서 일본 상인들한테 통보를 하게끔 됐걸라?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방공령 사건이라 그래요. 그걸 일본 상인들이 1개월 전에 자기는 통보 못 받았다 이런 트집을 잡습니다. 근데 이걸 트집을 지방관한테 잡아야 돼요? 공사관한테 잡아야 돼요? 잡으려면? 보니까 공사관이 상인에게 통보해야 되잖아.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의 트집을 잡아요. 일본이 힘이 세서 그렇지. 요거 문제다. 일본이 힘이 세서 그렇다는 거. 이따가 모두별 탐구활동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막 배상금 지불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지방관이 함부로 방공령을 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내리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82년에 조일통상장정에 82년에 맺은 조일통상장정에 보면 방공령 내릴 수 있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직후인 84년 같은 경우는 쌀 수출을 안 하죠 아예. 그런데 89년 이후에 급증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과의 조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원래 쌀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걸 이 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한번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강화도 부속 조약 이후 76년 이후 곡물을 무제한 유출을 허용했기 때문에 방공령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면 곡물 유출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 증가하겠죠. 곡물
무제한 유출 허용했으니까 일본 애들이 막 사가겠지. 지주들은 쌀이 모자르면 모자랄수록 쌀값이 올라가거나 자기가 생산하는 건 똑같은데 쌀값이 폭등하면 지주는 엄청 좋죠. 우리나라에 있는 소수 10%도 안 되는 지주는 좋아. 나머지 90%는 손해야. 조일통상장정 82년 이후 방공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한테는 엄청 유리해요. 그러면 쌀 수출은 곡물 유출은 감소했죠. 여기 보니까 아예 수출 안 했지. 마음대로 방공명 내리면 되니까. 그런데 방공명 사건 이후 미친 듯이 사가요. 그랬더니만 곡물 가격이 그냥 막 폭풍 증가하고 열받아서 밀란도 폭풍 증가하고 여기다 폭풍자 쓰고 싶어서 밑줄 그어놨어. 증가할까 감소할까? 유출 그냥 증가가 아니라 폭풍 증가. 그래서 농민과 민중들 사이에서 정부에 대한 내정개혁 요구와 외세 배격에 대한 열망이 폭풍 증가하게 돼서 나중에 요 4년 뒤인 1894년에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조약을 잘 맺어야 돼. 그리고 일본 상권 침탈, 열강의 이권 침탈, 토지 침탈과 재정 장악, 다수적인 근대 경제를 발전하는 노력하겠습니다. 이권, 철도 부설권 이런 거, 아관, 파천 이후에 이권은 주로 뺏겨요. 주로 어느 나라에 특혜를 제공해죠? 아관, 파천 때? 러시아에 주로 제공했겠죠. 근데 일본, 서양들도 무차별 이권을 막 뺏을까? 철도 부설권 이런 거. 뭐 때문에? 최국 대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로 혜택 주는 러시아와 똑같이 대우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 뭐가 만들어졌죠? 독립협회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권 침탈 저지운동을 벌였습니다. 주로 누구만 반대하죠? 얘는 러시아만 반대하고 미, 영, 일 이런 침탈은 근대화를 위한 개발이라고 좋아합니다. 독립협회에서. 독립협회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뒤에 읽기 자료에 뒷장에 읽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약탈. 이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개항 직후에는 개항장 안에만 땅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82년 이후 뭐가 맺어졌죠? 조청 조일통상장정, 조청 삼림수공장정, 심리거리 제한이 없어졌죠. 그래서 개항장 막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나라 때문에 일본이 땅을 마음대로 못 사가요. 그리고 청일전쟁 이후 이제는 청해 간섭이 없으니까 일본이 대규모 농장까지 경영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근데 러일전쟁 이후 엄밀히 좁혀 말하자면 한일의정서에서 철도부지 막 이런 거 가져갔죠. 군사부지 이런 거 독도도 뺏기고 이때는 막 강제로 뺏어가요. 그리고 나서 08년에 빼앗은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 두자로 줄이면 뭐라 그러게? 동척 설립해서 막 뺏어가 땅. 그리고 조선화폐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것도 합니다. 화폐 정리 사업은 뭐냐면 우리나라 돈을 일본 돈으로 이제 우리나라 돈 쓰는 건 못 쓰게 하고 일본 돈 쓰게 하는 거예요. 점점 이제 경제가 일본에 예속돼가는 거. 우리나라가 경제적 독립을 잃어가는 겁니다. 조선화폐, 뭐 백동화라는 게 있는데 몰라도 돼요. 이런 걸 믿을 수 없다며 일본은행 제1은행권으로 화폐를 교환해 줍니다. 경제고문으로 왔던 외교고문은 스티브스였는데 경제고문으로 왔던 메가타라는 사람이 이걸 주도하는데요. 일본에 대한 예속은 당연히 증가하게 되고 국내 돈이 없는 사람들, 중소상인들은 피해를 입었고요. 돈을 제대로 안 바꿔줘서 그래. 뭐 갑종, 을종, 병종 이렇게 나누면서 병종은 아예 바꿔주지도 않아. 그래서 제1은행권이 본위 화폐가 되고요. 이게 기본 화폐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화폐를 만들던 전왕국은 폐지됩니다. 이건 몰라도 돼. 뭐 근본위 화폐제도 이건 몰라도 돼. 저번에 가부개혁 때 하긴 했는데 그냥 은본위 화폐제도가 근본위 화폐제도로 바뀌었다. 이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막 차관을 제공해요. 대한제국의 근대화를 구실로 돈을 막 빌려줘요.
주로 얘네는 일본 입장에서는 철도를 막 놓을까, 식민지화하기 위한 철도를 막 놓을까, 사람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학교 짓기를 많이 할까, 의병 주기를 할까. 셋 중에 두 개야. 철도는 이렇게 할까 안 할까. 철도 지네가 필요해서 놓으면서 지네 돈으로 안 하고 우리나라한테 돈 빌려주고 이 철도 지어라 그래. 학교 지어줄까 안 지어줄까. 이런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지면 안 되죠. 이런 건 안 해. 의병 죽이는데 돈 빌려줄까 안 빌려줄까. 야, 이 돈 줄게. 네가 무기 사서 의병 죽여 이렇게. 그런 짓거리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런 거 안 하는 걸로 봐서 학교 짓기 같은 거 안 하는 걸로 봐서 침략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민족은행, 기업 육성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건 뭐라 그래. 그런데 국채보상운동 이건 중요합니다. 1907년도에 하게 되는데 대구의 국채보상공원 있죠. 대구에서 시작됩니다. 이거 답은 적어줘야겠다. 조선은행 96년 그리고 근데 화폐정리 사업 이후 대부분 몰락해요. 우리나라 은행에 우리나라 돈 많았겠지. 그러니까 그걸 바꾸질 못해서 대부분 몰락합니다. 국채보상운동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능에도 나올 만한 거. 대구에서 시작됐는데 전국으로 확대까지 됩니다. 금주 단연 운동. 금주가 뭐야? 술 안 마시기, 담배 끊기. 그리고 금모기 운동 이런 걸 전개합니다. 가장 민족적인 신문은 대한, 매일신보, 양기탁이라는 사람 알아두세요. 결과는 이 일본이 은근히 탄압해요. 그래서 이걸 주도하던 대한매일신보 주필인 양기탁이라는 사람이 돈 빼돌린다니 하면서 횡령 혐의 씌워서 결국은 사람들이 아니 기껏 돈을 냈더니 얘 주머니에 들어간단 말이야 하면서 안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실패합니다. 실패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부유층의 참여가 저조합니다. 있잖아 금 두꺼비, 큰 금 두꺼비. 그 부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건 안 나와. 금 가락지, 반지를 옛날에는 가락지라 그랬어요. 가락지 같은 것만 나와요. 뭐 돌반지 이런 것들. 실패 원인 두 가지. 뭐라고? 일본이 방해했다. 부자들이 안 했다. 요런 거 보면 금모으기 운동을 우리나라에서 두 번 해요. 요때 한 번, 그 100년 뒤인, 100년이 아니라 90년 뒤인 1997년도에 뭐가 있었죠? IMF 때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당시 IMF 때 당시 강남 룸사롱은 이대로라고 하면서 잔 부딪히고 그랬대. 술 먹으면서 돈이 너무 많이 버니까. IMF의 문제점은 지금 하자. IMF는 우리나라 돈이 너무 없는 거야. 그럼 돈의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면 이자가 세질까 이자가 약해질까? 은행에 넣으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세지죠.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죽어나는 거고 돈 있는 사람들이 이자가 많아지니까 돈 가치가 높으니까 얘네들은 되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나라는 망해가는데 일부 부자는 좋아지는 거야. 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좀 외국의 경제적 침탈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일부 극히 일부 세력, 지주 세력 같은 부자들은 오히려 이득을 봅니다. 가만 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지들 이득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그냥 외국에다 막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박근혜, 최순실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일부 삼성 이런 애들만을 위해서 일하죠.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뒤에 모든별 탐구 활동도 복잡합니다. 근데 이 복잡한 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경제의 앞으로 전망과 어떻게 경제가 발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